자, 이번 시간은 교재 110페이지 나와 있는 03번 관리조치 업무와 이제 주택관리사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1번에 가면 이제 관리조치 업무다. 이제 그래서 1번에 지금 01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하고 밑에 이제 박스 7번에 기타 관련해 박스 정리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해서 총 4가지 해서 10가지 주체 업무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용어 간단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업무에 관한 부분에 01번에 가면 공동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단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1번의 공용 부분이죠. 기초 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리 조체. 관리 조체란 사람은 누구더라? 그래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공동택을 뭐 하는 자더라?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리. 그럼 공동택을 관리하는데 어느 부분을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시면, 그러면 자, 공동택은 크게 보면 이거를 2개 부분으로 나눠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크게 무슨 부분하고 여기를 공용 부분,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으로 여기를 나눠볼 수 있다 해서 공유하고 전유로 나눈다. 그러면 관리 조체라는 사람은 이 2가지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유지 관리하더라 해서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니 무슨 부분을 관리할 필요 없다. 전유는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관련법에서도 01번에 가보면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에서 1번, 2번, 그리고 3번. 자, 지문 4번.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정리 및 관리다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전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용어 개념 정도 했을 때 이 공용 부분.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을 주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데 그 공용 부분 중에 공용 부분 중에 보시면 주요 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이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 보수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 그러면 공용 부분 모두가 아니라 그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교체와 보수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보수하게 되는 그 장기 계획이 뭐가 있다? 그게 장기 수선 계획이다라고 용어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공용 부분을 유지 관련된 그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주요 시설한 것은 관련 법령의 주요 시설의 범주를 정리해 놨더라. 그래서 그 주요 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수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거고, 문제가 있으면 보수할 거다. 그러면 이 교체 보수하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돈. 이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이 돈을 이걸 무슨 돈?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정리하죠. 그래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지금 지문에 4번째 나와 있듯이 징수 정리 및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해서 04번 하나 잠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 5번하고 6번, 여긴 집행이죠.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했건 입제비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뭐 하더라? 집행하는 업무를 관리 주체가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밑에 박스에 가보면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해서 총 4가지 관련 부분에 따른 내용이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보면 1번부터 4번 중에 4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이다 이제 해서 7번에 4번까지 해서 총 이 관련법에서 10가지 주체로서 해야 될 업무를 정하고 있더라 해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측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해서 우측에 양가로 2번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 조체가 관리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택을 관리하면 실제 이제 보면 관리사무소에 채용이 배치돼서 관리하는 관리에 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이 돼서 배치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가로 이번에 01번의 배치 의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자, 의무관리장 공동택을 관리하는 그럼 이전에 잠깐 했었던 거 잠깐만 좀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실까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관리사무소장 배치해야 되는 대상자를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 뭘 잠깐 볼 거냐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배치 규모입니다. 규모.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규모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럼 일단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무슨 자격을 지금도 보시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 배치해야 되는 경우에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주택관리사보 그래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 배치합니다. 그러면 자,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법상의 배치 규모에 따른 공동주택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이 주택관리사하고 보를 포함해서 주택관리사 등은 누가 포함됐다? 사가 포함된 개념으로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최소 주택관리사나 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 배치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그럼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의 일단 규모는 지금 보시면 최소 그 공동택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해서 자,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누구를 그 관리할 해당 이 공동택에 관리할 누구를 주택관리사나 보를 배치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시면 지금 당장 이전에 했던 수업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당장 기억은 힘드시더라도 하자. 이 규모 공동택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 그래서 5가지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일단 5가지 규모 공동택을 이제 조금씩은 기억을 하나 이제 상기하자. 이제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주택관리사나보를 하자? 배치하자. 그래서 자, 그러면 배치 요거 설명드렸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죠. 그럼 최소 이 규모의 공동주택인데 이 규모 공동택으로서 세대수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 세대수가 500세대 기준에서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 이상 미만의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할 이 자격자로서 사나보를 채용하는데 그러면 자, 500세대 이상은 누구를 배치합니까? 이때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500세대 미만이면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배치되는 세대수 제한이 없지만 누구는 제한을 받더라? 주택관리사 보죠. 그래서 이제 보는 미만밖에 갈 수 없고 어디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상은 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 그럼 이제 이 규모의 공동택이면 이 기준에 따라서 사와 보를 채용 배치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전 시간에 용어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이 됐을 때 주택관리사나 보를 그러면 배치를 누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나 보를 배치할까?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실까요? 의무관리장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에서 양가로 500세대 미만이라 단서를 줬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만의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택의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박스에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장 배치할 대상자를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다음에 양가로 뭐라고 지금 제안했냐면, 그렇죠? 여기 이제 보니까 그러면 배치는 누가?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배치할 거냐?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자격자를 누가 배치할 거냐. 그래서 거기 이제 지문 중에 지금 보면 지문의 기억번에 입주자 대비회의예요. 그러면 보니까 입주자 대비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지문의 안가로 지문에 가 보니까 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서 공동체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라며? 그렇죠. 뭐냐? 그 공동체 관리 방식 여기가 자치관리예요.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그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그 공동체계로서 주택관리 산하부를 누가 배치합니까? 입주대표회의. 그래서 여기 입주대표회가 자치관리란 건 이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치관리란 것은 이 해당 공동 입주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해당 공동체의 어떤 상황 여건에 따른 기술 인력과 그리고 장비를 갖춰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치관리라면 누가 관리사무소장을 채용돼 이 규모에 따라 사보를 배치한다. 입주대표회의가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보니까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공동택을 건설 공급도 하지만 법에 따른 일정 기간, 즉 일정 기간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게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업무를 넘겨주는데 그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누가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그 다음 위탁이라면 주택관리업자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민간 임대주택이면 누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배치는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누가 이와 같은 지금 입주대표회의를 설명드렸죠. 마지막 임대사업자까지 이제서 배치한다는 것 잠깐 확인할까요? 업무는 밑에 가보면 업무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소장의 업무죠. 이제 그럼 이와 같은 규모의 이와 같은 자들 중에 어느 하나가 채용 배치했다면 소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는 지금 기억은 보면 입주대표 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1 또는 2에 해당하는 업무를 그다음 2번 니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 청구 장기적 계획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건축물 안전점검하는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입주대표 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 중에 좀 하나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중에 자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뭘 수반할 수 있다. 비용 지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비용 지출 즉 돈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돈이 나가는 일은 일단 그러면 단 1원이 됐다 하더라도 규정상은 비용 지출을 수반합니다.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 돈이 나가면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일단 돈이 나간다 즉 비용 지출이 수반이라고 지문이 혹시 나오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질출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플러스 어떤 절차를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입니다. 그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사무소장이 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다 정도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니은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그 밖에 있는 밑에 박스에 4가지 관련 업무까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하나 봐두시고요. 입주대표 회의 이제 대리단에서 소장은 이의 기업과 관련해서 입주대표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 대리 행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하나 확인하고 자 배치 신고 좀 간단히만 볼까요? 배치 신고입니다. 자 배치 신고는 이렇게 잠깐 보죠. 일단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이와 같은 규모에 따라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됐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치관리 방식의 입주대표 회의에 채용이 돼서 이제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면 채용이 됐다고 해서 근무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게 되냐면 배치 신고입니다. 배치 신고.
자, 배치 신고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자치관리 집재회의에 채용됐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면접을 봐서 합격 처리가 되고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법에 따라 여기 있는 보면 배치 신고를 합니다. 배치 신고. 배치 신고는 법에 따른 관련 서식하고 서류를 챙깁니다. 그래서 배치 신고할 때는 그냥 하는 게, 배치 신고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법에 따른 서식이 있어요. 이제 그 관련 서식을 기재한 서식 플러스 서식에다가 플러스 이제 관련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서식과 첨부 서류는 지금 당장 정리할 건 아니고, 그래서 배치 이제 신고란 거는 신고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는 서류 수반이 되는 행위로서 이제 보시면 신고할 때 관련법에 따른 서식하고 첨부 서류를 챙겨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네. 그럼 일단 서식에 따른 일정을 기재한 내용과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데 이 배치 신고했던 내용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변경 사유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치 신고했던 사유에 관련해서 무슨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 요건 하나 예를 잠깐 들어보죠. 변경 신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변경 신고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 이제 변경 신고란 건 이 서식 플러스 첨부 서류 중에 어떤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서식에 관한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당장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서식에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을 채용에 대해 사용하게 될 직인, 이제 직인을 이 관련법에 쉽게 말하면 도장을 파게 돼 있어요. 도장을 파서 그 도장을 이제 관련 이 법령 규정의 그 규격을 정해서 이 동그라미에서 쉽게 동그라미에서 지름 2cm 이내에 이 원안에 그 주택관리 산지, 주택관리사 본지 또 자격 번호와 이름이 들어가 직인을 여기다 파서 여기다 도장을 하나 찍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보로서 이 서식 중에 이 관련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직인을 파서 도장을 하나 찍어서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주택관리사 보호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이 바뀌었죠. 그럼 뭣도 바뀝니까? 이 도장도 주택관리사 보였을 때 주택관리사 보 자격번호가 주택관리사로 바뀌면서 또 뭐가 바뀌어요? 보에서 사로. 그리고 사였을 때 자격번호 또 바뀌다 보니 이 직인의 변경 신고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이 신고했던 서식이나 첨부 서류 중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무슨 신고까지? 변경 신고까지. 그래서 일단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이 되면 배치 신고하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까지 하게 돼 있더라.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한 장을 넘겨가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관련 서류가 쭉 기술이다. 지문 4번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4번.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래서 그러면 배치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근데 신고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신고도 그렇지만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 서식에다가 어떤 변경 사유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12페이지 가시면 박스 내용에 지금 1, 2, 3, 4에 관한 걸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박스 내용 보죠. 일단 여기 이 부분만 정리하실까요? 뭘 정리하실 거냐면 지금은 그냥 기초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이와 같은 배치 신고에 있고요. 이 신고했던 상황의 변경업소에 봐서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가. 그럼 이제 법에서는 신고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그러면 신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서식도 그리고 플러스 관련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배치 신고할 때 이와 같은 관련 소식과 첨부 서류도 시장 고소고청에 제출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련 이 서류 제출에 관한 업무를 일단 신고는 시장고청에 하게 되어 있지만 관련 서류 제출은 법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 제출은 누구에게 이거를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주택관리사 단체. 주택관리사 단체다. 그래서 여기는 요 명칭 주택관리사 협회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이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쓰실 때 어떤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를 누구로 보자?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기타냐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기한은 어느 기한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 지금 배제하고 간단하게 배치 변경 신고는 법에서 누구 시장군요청이 하는데 이때 신고할 때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업무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뭐에 따라 서류 접수 업무를 위탁을 주어서 서류는 소장 배치된 소장이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 배치 신고를 마쳤다. 네. 그리고 양가로 3번으로 가죠. 자, 지금 양가로 3번은 부당간섭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부당간섭 배제.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입소대표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법에 정해놨는데 부당한 간섭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자,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 동그라미 2번 보죠. 2번. 입소대표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소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 조사 의뢰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 여러분들 숙제 아닌 숙제, 어려운 숙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어려운 숙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문에 이제 보시면 어떤 특정 관련 지문을 줬을 때 어떤 특정 이와 같은 특정 관련 지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문하고 이 지문과 연계된 어떤 대외 업무에 관한 대상자를 고를 때 지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러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여기에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 누가 등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배치 변경 신고도 법에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방금 봤던 부당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디에 문을 두드립니까? 예, 시장군수구청장의 문을 두드립니다라고 해서 2번 정도 뭐 기타 한번 쭉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자, 나머지 이제 기타 3번부터 7번까지는 한번 가볍게 한번 쭉 봐두실까요? 자, 그 다음 우측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한번 보시게. 손해배상 책임. 자, 이제 관리사무소는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돼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죠.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 기타 소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손해배상 책임은 취지 한번 잠깐 보죠. 취지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지문에 1번. 주택관리사 등은 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손해배상 책임. 그럼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사유가 이제 보시면 등등등에 따라서 고의 과실에 그래서 고의 과실로 인해서 그 배치된 공동택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시설에 고의 과실로 손해를 발생했다면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제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1번. 이제 그러고 보니 그러면 자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또 물질적으로 그거를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자, 법에서는 2번에 가보니까 방법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게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자 2번에 가보니까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다음에 따라 다음이랑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그러면 저 결국은 손해배상을 합니다. 또 책임을 지세요. 뭘로써? 돈으로. 그러면 얼마의 돈으로 그거를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자 관리사무소장이 채용돼서 근무되는 대상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이라면 3천만 원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은 얼마인가요?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발생 손해배상 책임 어떤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이제 그 돈을 예치 또는 어떤 이제 법에 따른 세 가지죠. 보증보험, 공제나 공탁을 하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증 설정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뭐예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제 금액 결정은 뭐에 따라서 근무하는 대상 세대수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의 방법과 금액 정도 3번. 이제 3번은 일단 뭐 금액을 정했고 방법을 금액과 방법이 결정됐다면 이제 관련 보증 설정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류는 지금 동그라미 3번의 박스에 입재비 회의 회장에서부터 1, 2, 3에 해당되는 자에게 뭐 합니까? 제출한다. 이제 그와 같은 동그라미 3번. 자, 보증 설정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여기는 그럼 일단은 한번 방법이 결정이 됐다. 방법은 지금 세 가지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 그럼 세 가지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동그라미 2번에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른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설정이 되면 설정된 일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 이 세 가지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보증 설정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죠.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공탁을 했다. 그거를 뭘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그 뭐 간단한 질문에 밑에 양가로 5번 보증 설정의 변경입니다. 변경. 자, 변경은 이제 보니까 언제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서 3번 기존에 설정했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한 조치를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 설정을 다른 설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합니까? 네. 그래서 한 번 설정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설정했다 하더라도 언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라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방법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기타는 뭐 나머지 꼭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다수의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그 간단한 취지나 방법이나 그 정도 좀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밑에 보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 주택관리사보를 해서 이거를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주택관리사 등이다. 그러면 이 등이란 표현은 누가 이 등이란 표현은 누가 포함됐다? 예, 주택관리사 보가 포함이 돼서 이제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를 말하는 의미 개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2번에 1번, 양걸 1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에서 1번에 가보니까 1번.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 주택관리사 보죠. 그래서 자,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 취득 경로는 여기는 뭘 취득? 여기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은 뭘 통해 취득하신다?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 치러지는 시험을 통해서 보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여기는 아마 그 시험과는 조금 연계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하나 좀 확인하고 갈까요? 지금 지문에 양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여러분이 보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여러분이 어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도 내고 거기서 뭐 정답, 가답은 일괄처리하다 보니까 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데 방금 여기서 뭐라고 됐대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합격한 후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주택관리 자격시험은 총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 총괄하고 그 시험에 관한 것 중에 시험에 관한 업무만 위탁을 어디다 준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주어 시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라고 하면 또 어디서 시행하냐고 여쭤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닙니다. 누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라고 그랬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에 관한 이 시험에 관련된 그 시험에 관한 출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만 떼서 공단에 위탁을 주었더라. 그렇더라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보는 취득을 했고요. 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합격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밑에 가보니까 1번 주택관리사 합격 증서를 발급받았을까?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사 보는 지금 현재 시험을 통해 취득하지만 사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 경력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무 경력은 일단 그래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전제로서 플러스 실무 경력이죠. 그래서 일단은 합격 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실무 경력을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사전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자격시험 합격한 합격증서 플러스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사 등이 이제 이 주택관리사 보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보합격 증서에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으면 뭐 하더라?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을 교부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보로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또 주택관리사로서 주택관리사 합격 증서가 있고 플러스 실무 경력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시험도 합격을 했고 또 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보셨던 대로 합격 증서도 가지고 실무 경력을 갖췄어요. 이제 그러면 합격을 하거나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를 취득하는 건 맞는데 누구나가 다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이나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법에서 뭘 정해놓은 거 있더라?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결격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합격하거나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도 보나 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격사 한번 잠깐만 보죠. 자, 페이지는 114 상단에 결격사유 및 자격 상실이다 그래서 1번. 1번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번 114페이지 상단에 그 동그라미 지금 3번을 보는 중에 박스의 지문의 3번.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번.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5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서 여기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일단 자격이 취소하면서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 지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문에 양가로 단서만 잠깐 보죠. 5번의 양가로 단서. 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1과 2에 해당이 됐다고 해서 3년이 지났다게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1번부터 5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경력을 갖춰도 보나 사의 자격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문 하나 정리할까요? 자, 그 다음 번 하나 보실게요. 이제 그러면 결격사 하나 살펴봤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일단 주택관리사는 보호 합격 증서를 가지고 있고 뭘 갖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무 경력. 그러면 법에서는 주택관리사로서 합격 증서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이와 같은 실무 경력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보호에서 사로 자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시면 지금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럼 실무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좀 간단히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23회 시험이 일단 치러졌고요. 2차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게 지금 11월 25일 날 2차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23회 시험을 이제 치루었고 그 최종 2차 최종 합격자가 11월 25일 날 발표합니다. 그럼 일단 11월 25일 날 이 합격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11월 25일 전, 그럼 이 11월 25일 전에 관련 실무 경력이 있다면 또 이 12월 25일 후에 경력이 있다면 이때 그러면 실무 경력 인정은 이 합격자 발표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이 당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하기 전에 실무 경력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합격 후는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 합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 전이나 합격 후의 경력은 물론 법에 따라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력을 보기 전이니까 이와 같은 경력이 해당이 됐다고 한다면 합격일 기준 전과 후의 경력은 다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무경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관련 경력을 정리하는 데 보실까요? 자,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니까 1번부터 해서 총 6가지 관련해서 실무 경력을 두었더라. 그래서 1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번의 세 번째를 가보니까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몇 년의 실무 경력을 갖췄다면 3년입니다. 3년 이상.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보시면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택관리업자 직원에 관한 경력은 몇 년이냐 봤더니 2번에 5년 이상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련한 것만 잠깐 볼까요? 2번에 세 번째 줄. 그럼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제 근무가 3년 이상이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지문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몇 년 이상이면 종사가 5년 이상 인정하겠다. 그런데 2번에 세 번째 줄 관리사무소 직원의 양가로 단서 있죠. 단서를 가보니까 경비원, 청소원, 서도관. 경비원, 청소원, 서도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비원, 청소원, 서도관은 제외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일반 아파트 가장 많이 이제 그 접하신 분들이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생활을 접하시고 그러면 경비원으로 플러스 5년 이상 경비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셨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 경비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이번 24회 주택관리사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하면 인정을 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군 중에 지금 봤던 경비원, 청소원, 소도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소원이라는 것은 표현 그렇게 여기를 청소원은 통상 일상 생활 얘기를 청소원이라는 표현에 미화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경비원, 청소원, 소도관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정도 좀 잠깐 확인하고요. 자, 기타 3번에 공사직원, 4번에 공무원, 그리고 5번은 관련단체 인직원, 6번은 가보니까 1부터 5까지 경력을 모두 합산. 그래서 1부터 경력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몇 년이 돼도 5년 이상이 돼도 뭐하더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분 하나 봐두시고. 자, 3번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이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이제 자격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다는 건 주택관리사든 또는 보혜 자격을 취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택에 채용이 돼서 보로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사로서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격을 취득하시고 공동택 근무하다가 법에 따른 어떤 잘못을 법에 정하는 요건에 따른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그때는 뭐예요? 이 주택관리사나 보혜 자격을 취소를 하여야 한다. 또는 상황에 따라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그 자격에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그거를 전부 보기보단 지금도 보실 거는 여기서는 뭘 하나 보시자. 관련해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건 선택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그 자격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는 건 선택이 없어요.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다. 취소한다. 그럼 취소가 되고서 다시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난 후에 자격 취득을 찍어서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양가로 지금 지문의 3번.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즉 1호부터 4호까지란 것은 1, 2, 3, 4, 7 총 몇 가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필요적 자격 취소로서 1 가보죠. 1번에 1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택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번.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의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리고 4.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취소하는 대신에 1년 이내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행정처분 내렸어요. 그럼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주택관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 자격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에 몰래 근무했다, 걸렸다,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그리고 7번. 7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도 마찬가지 자격을 취소한다. 그래서 여기 필요적 자격 취소가 몇 가지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가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더라 정도 확인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면 주택관리 관련해서 결격 사유와 실무 경력과 필요적 자격 취소 정도까지 좀 정리하고 한 장을 넘겨서 116페이지 지금 01에 입주자 관련 부분을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